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근데 되게 애매한 주제가 돼버렸는데요. 지방 분권은 앞에서 이춘열 선배님이 해주셨고, 아니요, 별로 안 했어요. 참여예산은 지난주에 조재학 대표가 또 해주셔서 많이 겹치거나 뭐 반복이 되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도 뭐 할 얘기는 이제 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제 연결이 돼야 될까? 그러니까 앞뒤로 빼버리면 지방재정만 남았는데 우리는 지방재정을 뭐 분석하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할까? 제가 이제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소식을 듣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주제가 잡힐 때부터. 그럼 제가 그렇게 애매한 사람이에요. 어디 갖다 놔도 뭐 하고 어디 갖다 놔도 못 하고 그러니까 행정학자들이 대부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정학자들이 상당수가 그러니까 행정 현장 없이 행정학을 하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중앙부처에 가서 공무원들 호통치는 거 이런 거 이제 잘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우리 동네 마을에 뭐 현장에 이렇게 늘 같이 있다 보니까 그 뒤풀이가 더 좋아서 부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듣는데요. 제가 이제 한 8년, 10년간 이 고양시에 살 때, 그럴 때 저 성포동이 최우수상, 우리 주민자치 박람회 최우수상 받을 때 주민으로서 기여를 한 바가 있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시작할 때 이 연구회를 같이 활동하면서 김범수 박사님, 이춘열 대표님 이렇게 같이 공부하기 시작했던 그 인연이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저 서울 성북구로 가 있지만 여전히 이제 고양시의 여러 소식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런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예산 문제, 이 문제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우리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를 왜 해야 되는지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순서를 이제 그렇게 잡아봤어요. 근데 오늘 소식 보니까 서울시가 이 주민참여예산제 이제 안 돌리기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예산을 짜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법에,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처럼 이제 연구회도 하고 논의도 하고 동청회도 하고 이게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청회 또 설문조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서 짜겠다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달라질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럼 한편에서는 참 노원구가 다음 주에 이 주민총회를 벌써 한 달 전, 2달 전부터 예고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그러니까 주민들 총회를 토론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던데, 한편에서 보면은 이게 이 정당의 이 당리 당략, 뭐 이념 이거 가지고 판단할 거냐? 그럼 우리 아파트에서 경제 담당 이 수희 아저씨가 있고 환경 담당 수희 아저씨가 있질 않는데, 좌파 수희 아저씨가 있고 우파 수희 아저씨가 있는 게 아닌데 이걸 왜 생활 문제에서도 이렇게 나누느냐, 이게 이제 참 못마땅한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어리석은 건 뭐냐면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주민들이 움직여서 주민들이 결정해서 주민들이 논의를 모아가지고 뭔가가 굴러가면 그게 다 자기 공이 될 텐데, 그걸 운영하는 사람 중에, 참여한 사람 중에, 그런 제도를 만든 사람 중에 본인이 싫어하거나 아니면 상대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참 어리석기도 하다. 그럼 속어로 얘기하면은 이 앞에 잘했던 거 주워 먹기만 하면 되는데 이 밥상 엎어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오늘 다른 한편에서는 역시 이제 생활과 밀접하게 그 접목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위에서 이 대통령이 바뀌든 말든 시장이 바뀌든 말든 정책이 바뀌든 말든 우리가 남아있다, 우리 생활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오늘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드디어 벌써 재작년 말이죠. 재작년 12월에
이 자치분권 6법이 개정이 됐다 또는 제정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크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우리 이 지방자치 현장에 있는 분들은 핵심이 다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이 자치분권 6법이 뭐냐면 이 경찰법이라든지 지방일괄이양법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주민자료 발안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계속 논의가 됐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이거 이제 광역이 중앙이 이 기초 의견을 들어라 이런 것들이 새로 만들어진 거지만 아니 그동안에는 이 기초의 광역의 지자체장들 얘기도 안 들어보고 정책을 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을 했는데 마을자치 하자, 주민자치 하자 이런 거를 넣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놔둔 거죠.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자치분권 6법을 통과시켰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려운 과정에 반대파도 많은 과정에서 통과시켰다. 이 정도라도 합의했다. 이게 자랑거리인지 아니면 이렇게 한 발 간 거를 우리가 근거로 삼아야 되는지 뭐 그럼 그때 이 통과가 됐다 이렇게 자랑할 때야 열받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또 한 걸음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법 개정의 내용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참정 범위를 확대했다. 지방의회를 정상화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실제 내용을 보면은 그다지 뭐 새롭지 않은 게 많은 거죠. 지자체 정보 공개 의무, 정보 공개를 왜 그동안 안 했나? 했던 데 많은데 그 뒤늦게 한 거 아닌지. 지방의원 겸직 금지, 뭐 특례시는 뒤에 또 내용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 감독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관계로 요 문구 하나 바뀌는데 한 70년 걸린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물론 이제 이 상징적인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지방자치라는 것을 지금 정말 헌법에 넣은 거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거는 이제 된 것 같은데 이게 여야의 싸움 중에서 겨우겨우 합의해낸 거라고 하면은 뭐 아쉽지만 이 감독에서 관계로 이렇게 바꾼 거라도 어디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랑을 할 때 자치분권 1.0 시대에서 자치분권 2.0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비교표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주민 발의를 뭐 의원들 통해서 했던 게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었다. 19세 이상 투표할 수 있었던 것을 18세 이상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것들을 쭉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야, 이 정도도 안 됐었구나. 이런 게 이제 실망감이 일단 있는 거고 19세 이상, 18세 이상 이거는 자기들끼리도 지금 머리가 따로 돌아갈 걸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핵심적인 게 뭐냐라고 할 때 핵심은 놔두고 그 이전에 이 계산대에 굴렸던 것들만 바뀌지 않았나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걸로는 또 문구가 바뀌었다라는 게 보충성 원칙입니다. 이 보충성 원칙이라는 게 우리 지역에서 하던 거, 마을에서 하던 거 잘하고 있는데 못하는 게 있으면 구청을 만들어서 구청이 한다. 구청이 하던 거 못하는 게 있으면 시청을 만든다. 시청이 하던 거 못하는 게 있으면 도청이 한다. 이게 보충성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원칙은 가장 핵심적으로 보충성의 원칙, 이게 가장 핵심인데 그 물론 주인이 뭐 주민님이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본래 이제 이론적으로는 보충성의 원칙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럼 이거 만드는데도 이 7, 80년 걸렸냐 이거일 수 있는데 다른 나라들도 뭐 지방자치가 그러니까 근대화로 넘어오면서 실시된 거 그런 거는 이제 다 피해 역사이기도 했잖아요. 교황하고 싸우고 뭐 봉건 영주들하고 싸우고 부르주아들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마을을 지켜내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럼 그런 역사를 보면은 그래 우리도 한 걸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지방자치의 핵심은 보충성의 원칙이니까 그럼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이거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해야 된다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죠. 그럼 그렇게 하고 결정하고 주민세도 알아서 쓰는데 거기에서 못하는 거는 위에서 한다 이렇게 가는 게 보충성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것을 많이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국세, 재정분권 뭐 다
이 용어상으로는 진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떠냐라고 할 때 그 다음에는 좀 만들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자치분권이나 지방분권이나 재정분권이나 이런데 이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돼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이제 100만 특례도시가 됐다고 자랑을 또 했고 만족스러워하고 막 그랬는데 이거 역시도 이제 100만에 준해서 우리가 광역시 이렇게는 안 가도 특례시로서 대접을 받으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럼 앞서 나왔던 우리가 한 발 진전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따왔다기보다 이 100만 특례도시로서의 이 특혜 뭐 아니면 얻어낸 거 이런 걸 보시면 이 내용을 보시면 야 저거 하려고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뭐 보시죠. 건축법 도지사가 승인할 거를 특례시장이 승인하는 거예요. 소방기본법 이거 당연히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도 안 풀어놨나? 지방공기업법 지역개발 채권을 지역이 발행할 수 있다 이거죠. 이 지방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지방연구원 우리는 고향연구원이 이미 있긴 한데 이 근거로 아예 이제 붙여놨죠. 그러니까 연구원이나 뭐 소방은 그렇다고 치는데 건축 허가 사항 이거 하나 따려고 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나 특례시를 그렇게 만들었나 이렇게 보면은 이게 주민의 이 기본에서 우리 생활의 기본에서 뭔가를 만들어 간다라기보다도 이 권력을 조정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 지구를 지정하는 거 도지사가 할 거를 100만원 특례시장이 하게 해주마 이런 거죠. 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개발 제한구역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데 뭐 힘을 쓸 수 있게 해주마. 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해주마.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특례법에 대한 이 시행 내용을 보고 정말 그간의 그러니까 시장들이 그러니까 지자체장들이 뭘 가지고 이렇게 싸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게 우리 생활하고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시민들하고 정말 밀접하고 우리가 늘 요구한 거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를 평가를 한다라고 할 때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고려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민이 주권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투표해서 뽑으니까 이제 주권을 가진 것 같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가? 공청회라도 가니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 구역이 배탈성을 가지고 있나? 그러니까 여기 고양시는 우리 고양시 일산 서구는 아니면 우리 정발산 동은 그런 구역을 주어졌냐라는 거죠. 계층을 상향적으로 하향적으로 부여하느냐? 우리는 계속 하향적으로 찔끔찔끔씩 주는 거잖아요. 자치정부인가 자치단체인가? 이것도 학자들이 이제 학문적으로는 지방정부 이렇게 얘기해버리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이라고 얘기하지만 단체장이잖아요. 단체장. 어디 기관장처럼 단체장인 거죠. 우리의 이 일꾼 뽑은 우리의 대표라기보다도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할 거 이 단체한테 위임해 준 거죠. 이 지방자치단체한테.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쭉 따져보면 우리가 지금 이 지방자치 하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자치분권 뭐가 핵심이냐라고 할 때 물론 이제 자치분권을 위해서 계속 그 협의체 만들어서 뭐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분들이 어떤 핵심들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하기도 한데 대부분의 경우 제가 보기에는 저 중앙정부의 그러니까 이 유력자들한테 그러니까 중앙의 국회의원들한테 너무 기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사무소의 기원 들어보셨어요? 저 임동근이라는 도시계획학자가 이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얘기했던 것을 이제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것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사진은 제가
뒤져봤고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 이제 콜레라가 휩쓸었어요. 그래서 그때 부산에서 올라온 일본이 퍼뜨려 놓은 부산을 통해서 올라온 콜레라라고 해서 화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일본 순사들의 방식은 콜레라가 창궐했다. 그럼 그 지역을 다 불태우는 게 방식이었대요. 근데 이 삼청동에는 몰락 양반들, 또 중인들 이런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좀 산 거죠. 그러니까 요청을 했어요. 이 삼청동에 있는 부자들이 여기는 우리가 지킬 테니까 불지르지 말아다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 입장에서는 그래 여기는 부자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관리하기 힘들었는데 잘 됐다 이렇게 준 거죠. 권한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삼청동에서 이 부자들이 잘 모여서 관리를 잘하더라 이거죠. 명동에 살던 이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하더라. 잘 관리를 하더라. 그래가지고 야 동마다 마을마다 이런 사무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본이 생각했다라는 게 동사무소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때는 그럼 동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문제 해결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동마다 정말 이 마을 대표들, 동의 대표들이 잘 뽑힌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우리 동네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이런 분들이 해방호까지 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자꾸 이제 중앙정부가 다 뭐 해가려고 하면은 문제제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승만 정부 때 동사무소를 싹 없애고 이 다 동네에서 뽑았던 동장들을 싹 없애고 새로 이 임명직 동사무소를 만들었다. 그게 이 기원 그 다음에 이 역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요새 협치 얘기하고 협력적 거버넌스 얘기하고 왜 그게 잘 안 되는지 아세요? 저 중앙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연립정부를 협치라고 생각을 해요. 연정이라고 해요. 연정. 그러니까 여야가 싸우지 않고 공동으로 이 정부를 운영한다. 그거는 연정이지 협력적 거버넌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협력적 거버넌스에 일부 들어갈지는 몰라도 협력적 거버넌스가 아닌 거죠. 근데 협력적 거버넌스를 얘기를 해도 우리 머릿속에 협력하자고 하면서 왜 너 나한테 권한 잘 안 줘?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협력하자고 하면서 왜 영수증도 제대로 안 챙겨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서로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협력적 거버넌스가 저는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뭘 중심에 둬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것처럼 문제를 같이 논의해야 되는 거죠. 이 방식이나 아니면 권한이나 이런 것보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방법이 나오니까 그 방법에서 저거는 법의 규정에 안 맞으니까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다른 대안을 찾아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주무관들하고 같이 일하면은 이 나쁜 주무관도 만나고 좋은 주무관도 만나죠. 그러면 나쁜 주무관들을 빨리 쫓아낼 방법은 뭘까요? 승진시켜서 다른 부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수사례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줘가지고 빨리 승진시켜서 다른 부서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좋은 주무관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분하고 일하면 좋은 사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력적 거버넌스는 뭐냐면 문제를 잘 해결해서 빨리 승진시켜 주는 거죠. 나쁜 사람은 빨리 보내고 좋은 사람은 승진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다. 저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바꿔 먹어야 속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클린턴이 대통령 시절에 이 상해 시장이 초청을 해가지고 상해에 갔어요.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이 라디오 프로그램은 이 청취자들이 출연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 세계 대통령이 왔으니까 상해 시장이 이제 목에 힘도 주면서 이 사람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랬는데 시민들이 1시간 동안 대부분 시장한테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이 사람은 세계 대통령이 1시간 동안 혼자 있는데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클린턴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도로에 패인 것과 이 교통 불편에 대해서 관심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자체는 보충성의 원리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관점이 있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 관점이 있고, 그리고 이게 잘 풀리는 곳, 안 풀리는 곳이 있기 때문에 4년 뒤에, 5년 뒤에 이 사람이 더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어떤 정책을 보고 어떤 당을 찍을까,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누가 당선되든 간에 다음 4년, 다음 5년까지는 어떤 문제를 이 시장하고 이 대통령하고 같이 잘 풀어볼까, 이런 관점이 돼야 저는 협력적 거버넌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이 정부의 걸 싹 뒤집어 버리는 거는 밥사 먹어버리고 이 앞에 거 주워 먹지를 못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계속 생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풀어줄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앞 시간에 불만도 이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럼 이 우리 회의도 이 설계를 잘하면 이 문제만 얘기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 의견만 자기 이해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제만 얘기하고 해결책만 얘기하고 할 수 있게 우리가 잘 설계해야, 그래야 충돌이 적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어른들이기 때문에 이 인간 개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참여예산도 그렇고 자꾸 이제 주민을 참여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럼 의사결정을 하는데 정당성을 얻으려고, 예전에는 정당성을 얻으려고 했지만 지금 협치 시대, 협력적 거버넌스 시대라는 것은 정부 혼자서는, 행정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으니까. 코로나가 우리가 마스크 잘 쓰고 우리가 손을 잘 씻어서 한국이 잘 극복한 거지, 이 한국 정부만 잘해가지고 되진 않았다. 이게 유발 하라리가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했던 이 글 중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한 500~600명이 죽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전쟁이잖아요. 3차 대전이니까 정말 전체주의 정부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전체주의 정부가 관리를 해도 안 될 위기 상황이 많은 거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의존하는 거, 그게 절반이어야 된다. 그게 이제 유발 하라리 얘기였는데, 우리는 동선을 파악을 했을 때, 그럴 때 저 프랑스에서 야 역시 인권 후진국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프랑스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집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저 마트는 텅텅 털리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후진국이냐,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주의적으로 감시하는 거, 감시는 아니고 관리하는 거 더하기 시민사회에 기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건데, 그건 전체주의적으로 관리하지 않더라도 행정이 정상대로 관리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자꾸 줄어드니까 시민사회에 기대해야 된다, 이런 거죠. 뭐 해마다 이 예산도 그렇고 의사결정 참여도 그렇고 설문조사를 여기저기서 해요.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캘리포니아가 주민 발안, 이걸로 이제 그 가장 먼저 시작했던 곳인데, 여기도 정기적으로 이 여론조사를 하는 거죠. 직접 민주주의 참여를 하니까 어떻더냐, 비판적인 거를 모아보니까 우리가 모여서 얘기하면 뭐해, 법이 안 된다는데 여기 여전히 그러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가 적어, 뭘 알아야 의견을 얘기를 하지. 그 다음에 자꾸 얘기를 해도 이 국회가, 지방의회가 안 움직여, 이런 게 이제 불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모이는 것은 그래도 우리 목소리 냈잖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이것뿐이잖아,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 정책을 변화시킨 사례들도 돌아보니까 적지 않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 제목 까먹었는데요. 레베카 뭔가 그분이 쓰신 건데, 그럼 늘 우리가 그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니면은 실망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책을 다시 개정판을 쓴 게 누구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이래가지고 열받은 김에 개정판을 쓴 건데, 그 사람 얘기가 과거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성공한 것들이 더 많은데 이 아쉬운 거, 실패한 거, 안 된 거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 여전히 안 되는 게 줄줄이 있는 거죠. 여기는 한 80년대부터 이 주민 참여 이런 걸로 유명한 이 곳인데 여전히 2000년도에도 뭐 법이 집행이 안 되고 좋은 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가 정책을 변화시킨 경험도 있고 이슈를 제기한 것들을 그래도 정책 의제로 계속 낼 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잘 바꾼 거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는 거 좋은 기억 우리의 작은 성공의 경험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차로를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시장 때 그럼 이 중앙차로를 어디서 배워왔냐면은 브라질 꼬리치바에서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청계천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중앙차로를 열어버린 거잖아요. 원래 이 꼬리치바 이 브라질 꼬리치바에서 중앙차로를 만든 것은 꼬리치바 주변 도시에서 살고 있는 못 사는 노동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빨리빨리 자기 직장으로 갈 수 있게 계속 갈아타는데도 무료로 이렇게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지하철이라고 할 정도로 지상의 교통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취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고양시에서 출발한 대화역에서 출발한 버스는 중앙차로로 가는 버스는 수색쯤에서 돌아가야 되겠죠. 저 동탄에서 온 버스는 사당쯤에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이 차를 얼른 탈 수 있는 그런 망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왜 이 경기도 곳곳에서 오는 차들이 다 광화문으로 오냐 이거죠. 그러니 이게 택시하고도 처음 싸움이 붙었고 이랬던 것이 그 중에 일부만 이 문의만 데리고 와서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책의 본래 뜻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도시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연구소는 독재 시절에도 또 노동당일 때도 보수당일 때도 계속 이 연구소가 도시 문제에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여를 하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죠. 우리가 좋은 문제를 자꾸 던지고 제기할수록 그게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지면 그게 이 시장을 바꾸는 일이기도 하고 이 시장이 좋은 정책을 펴기하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차로만 바꾼 게 아니고 중앙차로에 이 중앙차로를 다니는 굴절 버스들의 종점을 가보니까 폐자재를 가지고 이 시민회관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냥 회의실 몇 개 있는 게 아니고 농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다음에 이런 정책을 펼 때 뭐가 문제인지를 늘 고민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브라질 같은 데에 누가 와서 국제 오페라를 하겠느냐. 이 시장이 폐자재를 가지고 금방 한 달 동안 세운 거예요. 이 오페라장을 여기에서 국제대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곳들을 늘 중앙에 돈을 대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빌어가지고 큰 예산 따왔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국회의원의 뭐 치적으로만 남나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전 세계에서 이 꼬리치바가 이제 유명해지니까 관광객들도 오고 저 같은 사람들도 막 찾아가고 이 도시가 얼마나 북적북적해지겠어요. 그래가지고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도시였는데 지금 발전상을 보니까 2004년 복잡해졌는데 지하철을 뚫자 이런 문제 제기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지하철을 뚫자라는 것을 지금까지도 안 뚫고 있는데 논의를 계속 하는데 시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는 거죠. 지역 유지들은 계속 뚫고 싶어 하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중앙차로를 만들었을 때 지나가는 차가 빨리 지나가게 하는 게 목적이었냐 아니면은 이 꼬리치바 인근의 이 노동자들이 빨리 갈아타면서 저렴하게 자기 직장으로 가는 게 목적이었냐. 그럼 핵심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는 거죠. 지하철 뚫으면 누가 죽을까? 인근 도시에서 여기를
통과하는 사람들만 좋을 거 아니냐. 이게 지하철이 생기면 내 직장 곳곳에 지하철역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이 시민들이 반대해서 지금도 지하철을 뚫지 않고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를 얘기를 할 때 그럼 동네, 마을 이게 이제 기본인 거예요. 그럼 뭐 유럽도 사실은 이 분권 영주들이 생기기 전에 단위가 다 이 장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미국 역시도 저 아메리카 대륙을 이 점령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뭐 교회 세우고 보안관 만들고 이렇게 마을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운홀 미팅이라는 게 그렇게 생긴 거고 이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썼던 프랑스 학자가 가서 보니까 왕이 명령을 안 했는데 동네 사람들끼리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너무 신기해서 이 토크빌 그 사람이 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그래서 돌아가서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있다 보니까 이 동네 네이버후드라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 그러니까 우리는 저걸 근린이라고 번역을 하고 막 그렇던데 그럼 인구 57만 도시에도 95개의 동네 자치회가 7개의 연합체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민선 6기, 7기, 5기, 6기 때 성북구에서 마을민주주의과 이런 거를 만든 것들이 만들만한 거죠. 동네 참여 촉진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동네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게 생활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읽힐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색깔이 이래서 잘 안 보이는 거죠. 자, 지난주에 우리 조재학 대표님이 란츠 개마인데 이 얘기 엄청 하고 가시지 않았어요? 란츠 개마인데가 뭐라고 하던가요? 개마인데가 그냥 우리로 치면은 기초자치제죠.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에서 란츠가 총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란츠 개마인데가 직접 민주주의 제도이기는 하지만 개마인데, 그러니까 시총회, 고양시총회 이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개마인데라는 게 행정 단위이니까. 그러니까 이 개마인데가 이제 독일 말로 기초지자체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를린시 이런 데에서도 그 개마인데를 기초로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10,000명 이하 모일 때, 10,000명 이상 모일 때, 그다음에 우리처럼 일괄적으로 이제 중앙정부에서 깔았으니까 뭐 광역시, 뭐 기초시군 뭐 이렇게 하지만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시민이 참여하면은 보수가 아니라 수당을 줘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데 대해서 이 책임을 다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스위스 역시도 연방이 있고 칸툰이 이제 주정부잖아요. 그리고 개마인데가 기초지자체인 거죠. 개마인데 숫자가 그러니까 인구가 줄거나 아니면 여기도 역시 도시화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작은 이 개마인데들은 또 통폐합이 되고 그러니까 2018년에 2222개 했다가 2700, 2800, 2800 이렇게 했던 것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쭉 추세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많았을 때가 들쑥날쑥이 아니라 이때가 제일 많았군요. 제일 많았던 것이 쭉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역시도 이 개마인대 총회를 한다, 란치 개마인대를 한다라고 할 때 여기 역시도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스 역시 스위스는 선진국이니까 의견 충돌도 잘 없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도 계속 도시화가 되고 비효율적으로 뭐 시민들이 모여 그냥 위임을 하지. 그러니까 아까 행정기관이 있는 곳 없는 곳, 의회가 있는 곳 없는 곳 그런데 이 도시가 이제 개마인대가 합해지는 곳들은 의회도 만들고 시청도 만드는 거죠. 그럼 그런 위험에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스위스가 그 정신을 지키고 있는 것이 연방 헌법에 개마인대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초자치제는 이런 겁니다.
그럼 주 법률이 이 정하는 범위에서 독립성이 지켜진다. 그다음에 연방은 늘 개마인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라. 그다음에 특수한 상황은 늘 고려해라. 이게 헌법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보충성의 원칙, 아까 이 지자체, 지방자치의 핵심이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헌법에 담아놓고 있는 수준인데, 그런데 우리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라고 치고 이제 이 보충성의 원칙을 지방자치법에 명시해놓고 잘했다라고 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방은 주에 의해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획일적으로 전 주에 해당이 될 때 그때 임무를 수행한다. 이게 바로 이 보충성의 원칙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주장을 할 때마다 야 그래도 우리가 독재를 겪어왔으니까 이만큼 경제가 성장을 한 거야. 자치를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을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이제 지금까지 쭉 그 핑계거리였는데 보충성의 원칙을 어떻게 담아낼지 그 고민을 중심에 둬야 되지. 이 위에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이 권한을 얼마를 줄까? 이게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거죠. 자, 제도상으로 그렇고요. 이제 란치 개마인대에 모여 있는 이 사진, 이런 사진이 이제 우리를 뭐 감동시키기도 하고, 우리도 저랬으면 막 이런 게 있기도 한데, 우리 주교동이나 이런 데서 예전에 동주민총회 할 때 이 정도는 모였나요? 덜 모였죠? 네, 이 정도는 모여서 사진을 한번 크게 찍어가지고 어디 책 표지에 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이 사람들이 그럼 이 공식 의사결정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이 정복을 입고 오는 거예요. 자기 직업에. 그러면서 투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찬성합니까? 라고 할 때 종이를 다 드는데 뭐 눈에 봐도 절반 이상이다. 그러면 통과고요. 애매한데 그러면 숫자를 세요. 그러니까 이 신뢰를 기반으로 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칸톤에서 이 란치 개마인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비교적 작은 2개 칸톤, 그러니까 7개나 6개 개마인대로 돼 있는 곳, 그게 펜첼 이노로데니 하는 곳하고 글라루스라고 하는 이곳이 매년 4월, 매년 5월에 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직접민주주의 뭐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사회가 복잡해지면 분명히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래서 작은 캔톤에서만 유지하는 수준에서 있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2가지 함의, 하나는 보충성의 원칙부터 시작하자 생각하자. 또 다른 함의는 그러니까 더 쪼개자. 시 단위 말고 더 쪼개자. 마을 단위에서는 동 단위에서는 더 많이 모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마인대라고 해도 여러 개마인대가 있어요. 저 4월 5월에 모이는 게 정치적인 개마인대라고 하면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학교 사람들이 모여서, 살림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총회를 계속 하는 거죠.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별 생각이 없는 그 주민 참여고 뭐 다 엎어버릴 그런 단체장이나 대통령이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고양시만큼은 튼튼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 마을 공동체, 고향에서 자치 공동체 사업 시작할 때 이거 얼마나 가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요. 또 그러니까 보조금이 나올 때만 움직이지 누가 끝까지 가겠냐 이렇게들 말이 많았었는데, 물론 뭐 많은 수가 그렇게도 했죠. 그러나 그게 막 활성화가 되니까 야 우리끼리 그래도 모여보자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도 했고, 공모 사업을 하더라도 그 전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아니면 그 전보다 훨씬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치공동체 사업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모임들을 더 많이 만드는 거 이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한 범위가 크다, 직접민주주의다,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를 했다,
정치 체계 자체의 특성이다. 그다음에 자율과 책임, 소통과 포용의 정치 행정을 이뤄내는 거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자꾸 보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아까 헌법에 나왔죠. 합의제 방식이다. 그다음에 이것 자체가 교육의 장이다. 그러니까 모여서 정확히 숫자 세는 거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모여서 우리가 직접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보자라는 이 교육의 장, 축제의 장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45분 지났나요? 그러면 언제 끝내려는 거야? 이 앞에서 일찍 끝내줬는데 이 사람은 4시 채우게 생겼네, 5시 채우게 생겼네, 이런 불안감이 들죠. 네, 빨리 달려야죠. 재정, 이 두 번째 주제 재정 얘기를 왜 우리 이 교육에 설계자들이 이 재정 얘기를 넣었을까?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참여 예산의 의미를 더 이제 부각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재정자니까 재정의 이 기본을 정리를 좀 해봤어요. 중앙정부, 지방정부 예산 맞지만, 그러니까 같은 거지만 지방은 교육특별회계가 따로 있는 거고요. 회계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이 있죠. 기금은 뭐 상수도 특별기금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뭐 과거 같으면 우체국 특별기금, 그러니까 또 교통 특별기금, 그 용도로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유가족 돕는 데만 쓰는 거다. 뭐 이런 게 이제 기금, 특별회계이고, 기금은 따로 이제 넣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간 거고, 이 특별회계는 그 정해진 것만 써야 되는 거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특별회계로 다 예산에 써놨어요. 그러면은 결산 때는 예산과 결산의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대로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 특별회계들을 다 쓸까요, 안 쓸까요? 다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못 쓰니까 뭘로 해놓냐면은 예비비로 해놔요. 예비비에다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계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건데 그 회계마다 예산할 때 예비비를 책정해 놓잖아요. 뭐 1%인가 5%인가 이런 기준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이 돈을 쓰긴 써야 되겠는데, 상수도 특별회계 이런 거 쓰긴 써야 되겠는데 못 쓰니까, 써도 남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 예비비로 넣어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왜 자꾸 만들어놨을까? 그다음에 기금을 왜 따로 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걷어들인 대로 쓰면 될 일을, 그리고 이 칸막이를 없애고 여기에서 남은 거를 지금 우리 식량 부족 국가가 될 판인데 이렇게 쓰면 될 거를 그걸 가지고 칸막이를 만들어 놨으니 이게 뭐냐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마도 이제 그 예산을 함부로 중앙정부에서 짜니까 의회에서 경계하고 막 그러다가 이 칸막이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방정부 역시 쓸 돈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뭐 오랫동안 남겨놓을 것 같은 거는 기금에, 그다음에 뭔가 따로 써야 될 것 같은 거는 이 특별회계 자꾸 이렇게 빼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나라살림 연구소라든지 예산감시센터 이런 데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뒤지는 거죠. 기금 이거 뭐 어떤 기금이냐 이렇게 이제 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왜 우리 세금을 걷어다가 이렇게 나눠놨냐, 지금 우리가 쓰고 싶은, 주민들이 쓰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싶습니다. 이거 역시도 화면이 잘 안 나오는데요. 우리 전체 세금 보면 국세, 지방세 나누는 거는 이제 아실 거고, 보통세, 관세, 내국세 아실 거고, 직접세, 간접세 이렇게 되는 거죠. 목적세는 이목적으로만 쓰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세금을 걷어들이면 이거는 교통 부분에만 쓰겠다. 뭐 이렇게 이제 걷어들이는 거죠. 우리 도어세, 시군세, 그럼 우리는 시군세로 가야겠죠.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금연 운동을 우리가 하겠어요. 이게 있는데 그다음에 자꾸 주민을 데려오려고 하죠. 뭐 아기 한 명 낳으면 2천만 원 주겠다. 그 사이에라도 주민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부자들이 자꾸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재산세나 지방소득세 이런 거 있죠. 그럼 그 실제 법인세 이런 것들은 이제 국세이기도 하고요. 또 소득세를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런 게 있는데 법인 등록을 서울에다 해놓고 법인 등록을 경기도에다 해놓고 충남 당진 가서 사업하고 있으면 오염은 거기다 시켜놓고 돈은 서울에 내고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어떻게 개혁할까 이런 사람들은 늘 그런 문제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6년 동안 이 통합 재정 지출 추이를 보면 자치단체의 비중이 이 39%, 40%, 40% 하다가 37.3%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자치단체의 비중이 늘 이 정도 있는 거죠. 30대 후반. 근데 이나마 시장이 자치단체장이 혼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40% 된다 이게 아니고 여기에는 사회복지 같은 게 들어있는 거죠. 왜냐하면 집행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자치단체 비중이라고 해도 그게 이 수준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재정분권 이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지방세를 확충하겠다. 21%까지 올리는 거, 국세대 지방세의 비중 이 73대 26 이렇게 된 거는 또 올렸다 3% 정도 올리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공을 내세우긴 한데 아까 앞서 특별 이건 고향 특별시 특례시 이 입에도 잘 안 붙어요. 특례시가 돼가지고 뭐가 달라졌나? 그거 아까 뭐 건물 세우는데 이 시장이 사인하는 거 이 정도 이제 받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거기에서 그 사인을 도지사가 안 하고 시장이 한다라는 게 이 사인해 줄 테니까 다른 거 뭐 줘 이러려고 하는 건지 이걸 높이는데 더 신경을 쓸 일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지방 예산, 지방 재정이 중요한 이유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도 있고 적게 낸 사람도 있는데 그 소득을 재배분하고 또 요구하는 게 서로 다른데 이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요구하는 게 서로 다른 것들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득 재분배와 관련해서 부자들이 내가 세금 많이 내는데 세금 깎아줘 이게 늘 이 보수당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도로를 누가 더 많이 쓸까요? 뭐 전력을 누가 더 많이 쓸까요? 그 다음에 경찰력, 소방력이 누가 더 필요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이 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저 포항 구경 가는 거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인데 이 현대중공업 이 사장님, 회장님, 포차의 사장님, 회장님은 매일같이라도 왔다 갔다 해야 되면 그분이 그 고속도로 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예산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판사판 얘기도 많이 하고 없는 사람들은 늘 똑같아 얘기하는 게 우리는 세금 더 내나 덜 내나 낼 것도 없지만 내봤자 쓸 것도 없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득을 재분배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 이게 결국에는 모두가 좋은 일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예산의 기능인 거죠. 그다음에 예산을 올해 이번 해 거를 세워놨다. 그러면 그게 우리 돈을 어떻게 쓰겠다 하는 계획이지만 어떤 정책에다가 더 많이 신경을 쓴다. 이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의회 측면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공무원이든 저 시장이든
우리가 바쁘니까 우리 권한 조금씩 꺼내가지고 맡겨둔 거이기 때문에 이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럼 투명한 주머니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자치상으로 있는 거 이게 중심이 돼서 보충성의 원리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국가가 다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 구조인 거예요. 지방재정법에서는 이 예산을 짤 때 중기 재정 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이게 아니라 5년을 보고 짜라.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지자체장들이 처음 들어올 때는 못 모르니까 5년 계획을 뭐 자세히 보는 것 같긴 한데 4년차, 5년 아니 그러니까 3년차, 4년차 이때 5년 뒤를 볼까 이게 참 그 염려되기도 한데 어쨌든 요걸 빼면 나머지가 이제 예산 이 수립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5년을 보려면 그 지난주에 우리 은평구의 주민참여 예산 사례 중에도 설명이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10억 줄 테니까 주민참여 예산 나눠서 써봐. 이렇게 하면 동네끼리 경쟁하는 거고 시의원한테 얘기하면 당장 해결해 줄 거를 우리가 3개월씩 4개월씩 모여가지고 논의하는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별로 쪽에서 가면은 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들고 갈 그거 가지고 주민들끼리 싸움 붙이지 말고 2년 3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의제를 자꾸 얘기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다가 얘기를 하면은 장기적으로 반영을 해라. 이게 이제 은평이 바꾼 이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이 중기 재정 계획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그럼 우리가 요구하는 게 당장 내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3년씩 4년씩 돈을 모아서 우리 적금 들어가지고 해결해야 될 일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분납을 해가지고 카드 긁어서 몇 개월씩 분납을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처럼 그런 계획을 바탕에 두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그럼 우리가 지방재정 이 장부 하나하나까지 다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투입하는 면에서 우리 얘기를 잘 들어다오. 이게 우리의 이 얘기가 3년, 4년 내지는 5년 이 중기 재정 계획처럼 그렇게 그 장기적인 관점을 반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내다본다라고 하면 이 예산 과정을 급하게 안 하겠죠. 그런데 늘 우리 주민들이 새해가 돼가지고 뭐가 문제지 논의도 하고 그러면은 한참 논의해서 몇 달이 지나가고 그리고는 9월, 10월에 이 시장한테 얘기하면은 다음 해에 반영할 것 같지만 벌써 예산은 다 끝났다. 8월이면 편성이 다 끝났다 그래가지고 이 8월 이후로는 절대 안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월 12일 날 제출하는 거는 주민 얘기들 예산 관련된 거는 안 들어줘가 아니고 그 이후에도 얘기하는 것들은 계속 잘 드러났다가 정책에 반영하고 내년 정책 잘 만든 뒤에 예산철에 또 반영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만드는 것 자체가 한번 걸으려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돈을 어디에다 쓸지 우리의 아젠다를 찾는 과정인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산 이 전체 프로세스 역시 그런 과정을 반영하는 거여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산 편성으로 넘어와서요. 안 쉬고 한 20분 더 가면 끝낼 것 같은데 그렇게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혹시 졸리시는 분들은 잠깐 눈 붙이셔도 돼요. 이 예산 편성의 그런 의미로 주민참여 예산을 넣은 거죠. 주민참여 예산의 시작도 저 브라질에서 시작됐어요. 포르투 알레그리라는 데서 시작이 됐는데 거기도 이제 보수당이 계속 집권했는데 시민 후보로 이 노동당 후보가 시민들하고 같이 해서 당선이 됐어요. 드디어 몇십 년 만에. 그럼 고양시가 여러 해 전에 무지개 연대 이래가지고 모든 시민 사회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시장을 선출한 적이 있잖아요. 그럼
딱 그 오늘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시장이 얘기를 하는 거죠. 금고를 열어봤더니 텅 비어 있더라. 그러니 기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십 년 만에 우리 목소리를 이제 반영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림을 할지 그 출발점인데 시민들이 모였는데 금고를 열어보니 돈이 없더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시민들이 그래서 얘기를 한 게 돈이 없으면 우선순위를 정합시다. 이게 주민참여 예산제의 시작인 거예요. 브라질에. 그러니까 시장이 내 예산 편성권이 있는데 니네들한테 10억, 20억 줄게. 아니 내년도에는 21억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끼리 나눠서 가져. 이게 출발점이 아닌 거죠. 그럼 돈이 부족하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리 뭐 늘 월급 많이 받아도 돈이 늘 부족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포르투 알레그리처럼 가난해도 고양시처럼 부자여도 늘 부족한 건 맞잖아요. 그러면 시민들하고 같이 그 우선순위를 정하자 이겁니다. 그 돈을 여기저기 칸막이로 해가지고 함부로 쓰거나 뭐 물 새듯이 쓰지 말고 그게 주민참여 예산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럼 전체 그림을 보면 뭐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서부터 올라가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마을 만들기도 하고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주민자치회를 만들고 그게 우리 위에서 그러니까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이 행정인데 이 같이 문제의 영역을 찾아보고 같이 해결할 지점들을 찾아보자. 이게 협력적 거버넌스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주변에,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의 문제가 뭘까? 또 뭐 자꾸 안 좋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가 뭘까? 우리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뭘까? 그런 것들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민세를 저 세종시나 이런 데서 주민세를 환원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물론 세종시도 지금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환원된 거를 다시 뺏겠다고 했나요? 모르겠어요. 그 다 원점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발표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주민들이 이제 모여서 이 우리의 문제를 얘기하겠다고 하니 그러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지 이 주민세를 가지고 풀어보세요. 이게 이 주민자치의 핵심인 거죠. 근데 이 주민세만 가지고 해결할 일도 있고 주민세가 사실 없어도 해결할 문제가 있고 또 더 나가 보면 주민세 환원된 것만 가지고는 안 될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중기재정계획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중기재정계획 세워서 나눠서 쓰든 모아서 쓰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시가 마을 단위로 이렇게 조직, 입법, 재정, 계획, 경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 그 보충성의 원리를 생각해 보겠다. 그걸 중심으로 해보겠다. 이런 이 발상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읍면동장을 시민이 추천하게 하겠다. 이거 아까 삼청동 이 주민센터의 그러니까 동사무소의 시작으로 보면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조례나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깔아주겠고 읍면동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민이 마을 계획을 짜게 하겠다. 대학을 운영하게 하겠다. 사회적 경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마을 단위로 묶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마을이 아니라 고양시 조직, 고양시 입법, 고양시 재정 이렇게 익숙했더라도 그것을 우리 마을 단위, 동 단위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은평구의 이 주민참여 예산제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핵심이 이겁니다. 그럼 은평구가 이제 잘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제일 잘한다는 게 기준이 뭐였죠? 사람 많이 모이네 이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기니까 사람이 잘 안 모이네 이래가지고 아이디어를 짰던 게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온라인 회의로 또 한 거잖아요. 또 온라인 투표로 참여했고 근데 이제 조재혁 위원장이 고민거리인 거예요. 전국에서 우리를 구경하겠다고 이렇게 오는데 내가 보기엔 부족하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는 했지만 알고 찍는지 모르고 참여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제안한 거죠. 그럼 예산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제를 주민들 입으로 주민들 생각으로 내는 게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뒤에 다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유엔이 합의한 17개 목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게 있으니까 그게 17개 분야로 있지 않냐. 그럼 17개 분야로 동네마다 설문을 할 때 이 17개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우리 동네에. 그거를 설문을 했어요. 그럼 공무원 포함해가지고 한 1,500명 설문을 했죠. 그 다음에 16개 동에서 의제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분류했어요. 분류를 했는데 아까 17개 분야, 17개 목표죠. 그러니까 요 동에서 발굴된 의제를 17개로 분류한 거죠. 분류한 거죠. 설문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거, 경제 목표에서 2개, 제일 많이 나온 거, 사회 분야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 2개, 환경 분야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 2개, 그 다음에 은평은 1인 가구가 많아서 특별 주제로 하나.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사회 분야의 이런 의제, 이런 거는 동에서 올라온 의제를 분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랑 주민자치위원회랑 그다음에 협치회의랑 같이 회의를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은 이날도 어떻게 왔을 거냐면 오늘은 우리 동으로 얼마를 끌어갈까, 어떤 걸 끌어갈까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이 테이블을 보니까 7개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사람이 오늘 사회 2번째 테이블에 앉으면 우리 동네 어떻게 끌어갈까가 아니라 그분은 3시간 내내 생활체육, 알코올 문제, 어린이 건강 문제 이것만 고민하고 가야 되는 거죠. 이 환경의 2번째 테이블에 앉은 사람은 우리 마을에 어떤 거 가져갈까가 아니라 공유경제, 자원순환, 친환경 제품 소비 이 고민만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여서 저분 좀 안 나왔으면 좋겠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그렇지만 처음 애초에 논의하는 구조를 잘 짜면 그러면은 얼굴 붉히는 거 말고 이 아젠다로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이 방향을 유도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개의 테이블마다 여러 주제들, 여러 의제들, 여러 사업들이 도출될 수가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예시인데요. 인천의 남구 얘기입니다. 지금은 미추홀구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혹시 이 프로그램 기억나세요? 요새는 우리가 텔레비전을 잘 안 보니까 2016년도에 SBS에서 마부작침 이런 프로그램에서 전국의 기초지자체를 재정의존도, 이용지수, 음주지수, 스트레스지수, 교통발생 8개 지표를 가지고 이거는 다 객관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전국의 230개 가까운 지자체, 기초지자체를 다 평가를 측정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1등이 인천 남구, 2등이 동두천, 3등이 속초시.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8개 지표 중에 인천 남구가 다 꼴찌예요. 그러니까 힘내라 도시 1위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일 아까 8개 지표들이 다 최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이름이 힘내라 도시. 그러니까 꼴등이니까 힘 좀 내 1등 인천 남구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천 남구청장님이 그때 우리 동네가 이렇게 열악한 줄은 알았으나 꼴찌할 줄은 몰랐네 이렇게 하셔서 옆에 우리보다 조금 더 잘하고 있는 부평구 거 정책 다 베껴와 이렇게 농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 그러지 마시고 공무원 30명, 우리 시민 30명, 60명 모아서 이 워크숍을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모였어요. 60-70명이. 그래서 이 60명 모였다고 치면은 여러분 인천 남구 10년 전 인천 남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 3개씩 써보십시오. 180개 나왔죠. 10년 후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 3개씩 써보십시오. 180개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10년 후를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어야 되는데 10년 후를 생각한 180개 중에
많이 나온 거 크게, 적게 나온 거 작게 이렇게 쓴 거잖아요. 10년 후도 아주 괴로운 거죠. 고령 인구가 더 많아질 거고, 노후됐고, 낙후됐고, 힐링 장소가 부족하고, 열악하고, 이 착한 사람, 이거는 그 당시에 구청장님 공약, 그러니까 캐치프레이즈였어요. 내세울 게 없으니 우리 사람이라도 착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다 열악한 거죠. 제가 이제 이걸 보고 미추홀이 뭡니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미추홀이 인천의 옛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남구를 인천 미추홀구로 이제 이름을 바꾸고 있는 중이고 지금 드디어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제가 쭉 봤죠. 대학교는 뭡니까? 이 열악한 곳에 대학교가 있어요. 3개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에 첨단 산업 유치고 뭐고 다 안 될 텐데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구도심에서 원도심에서 역사의식을 갖고 미추홀이라는 옛 이 인천의 영광을 살리는 그런 이 역사도시 문화도시 만들면 되겠네요. 이게 딱 그 미추홀구의 비전처럼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날 워크숍 한 2시간 했는데 그렇게 결론이 난 거죠. 이걸 보고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공감을 한 거죠. 우리는 고령 인구 많고 어두운 골목 많고 막 그런데 우리 할 게 뭐 있을까? 아예 이름이나 바꾸자 이 정도였으나 이렇게 객관화 시켜보니까 이 대안이 나오는 거였죠. 자, 그런데 그 구청장님이 바뀌었어요. 이 인천 7기 때 다른 구청장님이 들어오셨는데 이제 또 연락이 왔어요. 겨우 비전을 세워놨는데 새 구청장님이 오셔서 골목마다 행복한 미추홀구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왔다.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잘 됐네요. 우리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게 아까 설문조사로 17개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거 했는데 골목 SDG 만들어 봅시다. 골목 지속가능 발전 목표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만들어요? 요 17개 중에 우리 골목에서 어떤 목표가 더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어떤 게 더 절실합니까? 이것을 골목에 사는 사람들 한 600명, 골목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600명, 공무원들 300명, 1,500명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8개의 이 우선순위 목표를 뽑아낸 거죠. 사진을 이거를 찍으시려고 해서 잠깐 참았습니다. 8개 목표가 기후변화 13번, 양질 일자리 8번, 지속가능한 도시 11번, 빈곤퇴치 1번, 깨끗한 물 6번, 교육 4번. 그러니까 이 목표들이 생겨났는데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나온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이제 설문에 이 우선순위로 나왔으니까 이 시민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을 다시 모았죠. 그때 당시에 또 우리 마스크를 엄청 쓰고 있던 때였는데 이런 공간을 4개를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빌려가지고 여기 앞에다 화면 띄워놓고 옆방에서 발표하면 다 같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연결을 하고요. 전략을 우선 만들어 봅시다. 13번 목표를 택했는데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 정책을 해봅시다. 자원순환을 해봅시다. 이런 게 전략으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세션에는 골목에서 할 수 있는 거 해봅시다. 구체적인 사업을 짜봅시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골목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골목의 벼룩시장, 골목의 이 마을 카페, 화단, 빈집을 활용한 뭐 카페나 주민공간.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장기 방치 차량 골목에 딱 막아놓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공동 분리수거장, 골목 축제, 골목에 반상회를 하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재활용 정거장 또 나왔죠. 그럼 어떤 걸 봐도 골목에서 다 있을 만한 일, 골목에 다 필요한 사업, 이게 주민들이 이 2시간, 3시간 토론해서 내온 거죠. 그러니까 앞에 8개 핵심 목표를 뽑은 것은 그 1,500명이 설문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게 더 중요해, 우선순위야 했으니까 그 아까 은평구처럼 8개의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셈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와서 왜 불렀어 이렇게 했지만 그 테이블에 앉은 사람은 그날 그 얘기만 하고 가는 그렇게 짠 거죠. 그러니까
이 미추홀구의 마을센터에서 이 중에 3개의 사업을 지금 우선순위 사업으로 뽑아가지고 주민자치회랑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작년에 그 사업 중에 하나는 그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 공약은, 그러니까 캐치프레이즈를 구청장이 들고 왔는데 주민들하고 이 공무원들이 모여서 같이 이 비전도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우선순위 투표도 해보고 거기에 따른 실천 전략뿐만이 아니라 실천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 은평 얘기할 때 구산동 도서관 마을 안 나오던가요? 이건 안 나왔어요. 네. 구산동 가보신 분? 몇 분 계시나요? 이 조감도로 보면 야 끝내주네 이런 이 모양인데 민원이 계속 들어온 거예요. 구산동에 우리도 도서관을 만들어다오. 근데 이 언뜻 봐도 여기를 도서관 부지로 이제 8개 집을 싹 허물고 공사를 하더라도 트럭 한 대 지나오기 어려운 골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터를 잡기도 어렵고 은평도 가난하니 예산이 없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빈집도 생겨서 여기를 사기로 했어요. 샀어요. 근데 밀어버리거나 이러기에는 돈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 이 집이 있죠? 여기 도서관 건물 씌워놨는데 이 집 보이는 거잖아요. 그 집들을 연결해 놓은 거죠. 이 집이 있죠? 여기 흔적들 여기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하고 이 건물을 연결해 놓고 덮어 씌운 거죠.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구산동 도서관 마을입니다. 그럼 저도 이제 구산동 도서관 마을 그래서 도서관이 여기에 여러 개가 있나? 여러 개가 있긴 있네요. 근데 이 도서관 마을이라고 할 때 그 의미를 가보고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도서관 좀 지어주세요. 2년 동안 찾다가 그 터를 이제 잡았는데 뭐 사기는 우리가 샀다만 그 돈이 없으니 이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그래서 일부 지원을 받고 2015년에 만든 거죠. 근데 도서관 마을이라고 붙인 이유는 저는 마을과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축제도, 마을 학교도, 도서관 탐방도, 장터도, 북콘서트도 이렇게 그곳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최근에 청주시의원을 거쳤던 지금은 자기 부인하고 그 청주에서 이 마을 도서관 운동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럼 시의원이 그 북구 유럽 가가지고 뭐 책을 썼다 그러면은 별로 신뢰가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대충 봤는데 이 사람이 너무 잘 돌아다닌 거예요. 시골 곳곳에 북유럽의 도서관들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글도 너무 잘 쓴 거예요.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된다 이런 책이었는데, 저도 이제 다닐 때마다 도서관 뭐 있으면 보는 건데 이 사람은 도서관만 찾아다니고 다시 궁금해서 또 찾아다니고 이런 거죠. 근데 우리 그 고양시에도 저기 어디 서점 이름이 뭐더라? 토론회 하는 서점. 네, 한양문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도서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역 2층에 도서관이 있고 롯데백화점 같은 쇼핑센터 3층에 도서관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그 비싼 땅을 왜 도서관을 줘? 그런데 사람들이 그 도서관에서 우리 도서관은 뭐예요? 생활공간에서 다 쫓아내 버렸었잖아요. 그 전에 우리 고양시가 이제 다른 관점을 이제 갖기 시작했지만, 그러니까 저 수원의 무슨 도서관은 저 산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책 빌리러만 가는 곳이거나 재수생들이 이 가방 싸가지고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열람실인 거죠. 근데 여기는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과 일반 시민의 격차를 어떻게 줄여볼까, 그걸 도서관에서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사람 만나는 곳, 와서 차 마시는 곳, 와서 다문화 교육하는 곳, 이런 걸로 도서관을 삼다 보니까 백화점 3층에 도서관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책을 보고 있노라면은 쇼핑이 더 잘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런 관점으로 도서관을 다 생활 곳곳에다가
생활 곳곳에다가 이 부활을 시켜놓은 걸 그 책을 통해서 봤는데 이 구산동 도서관 마을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엔이 2015년도에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인데 그 193개국 만장일치로 2030년까지는 이거 하자 그렇게 합의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주류가 안 돼서 이 그림을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럴 겁니다. 근데 작년에 BTS가 이 유엔에 왜 갔게요? 지금 반대쪽 당에서 그 BTS,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BTS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유엔 차원에서 2030년까지 가야 되는데 달성해야 되는 건데 지금 2022년이잖아요. 8년 남았는데 우리가 계속 마스크 쓰고 있어서 일회용품 더 많이 쓰고 그러고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목표가 지금 3년째 후퇴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TS한테 계속 오라고 해서 드디어 작년에 간 거죠. 그래서 BTS가 한 번 얘기를 하면 수억 명이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문 대통령이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거죠. BTS가 이 배지를 차고 노래를 하고 연설을 했었는데 이게 17개의 색깔을 모아놓은 거죠. 이 BTS 그러니까 요거는 유엔 사무국 가면 이제 파는 이 배지인데 스와로프스키인가요? 보석살이. 예. 거기에서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줘가지고 BTS 배지로 유명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럼 193개국이 합의했으니까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69개의 세부 목표가 여기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목표도 우리 고양시 목표도 급해 죽겠는데 무슨 유엔 거야 이게 아니라 은평에서 뭐 저 인천 미추홀구에서 이미 활용했다라는 거 보여드린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수단으로 활용해 보자. 그러니까 이 회의를 할 때 회의 구조를 자기 이해관계나 목소리 높이는 데 말고 1번 장애인 문제를 토론한다. 그러면은 시설 더 주세요, 뭐 예산 더 주세요 이거 말고 빈곤층 장애인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먹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은 다 건강하지 않는 건가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몸이 불편할 뿐인 거죠. 장애인의 건강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럼 실제 서울에서 이 장애인 그룹을 이 공론화를 운영했던 팀이 그 다음에는 안 하겠다고 나가 떨어졌는데 그럼 그냥 얘기하면은 장애인 그룹이 제일 열악하니까 목소리가 많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목소리 내려왔던 분들이 정책 아젠다를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7개 목표를 17개 재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기념 케이크를 만드는데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가 문제지?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 몇 가지 재료 빼먹은 것 같은데 이거죠. 그러니까 17개의 목표를 아까 우선순위 투표한 것처럼 재료를 생각해 보면 우리 뭐 주교동에 아니면 정발성동에 어떤 재료를 먼저 넣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재료를 많이 넣어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행정에서는 행정 수요를 파악을 할 때 그 동네에는 노인 인구가 몇 명, 그러면은 이 사회복지비 얼마 이렇게 두는데 가서 모여서 얘기를 해보면 주차장 문제나 해결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어떤 게 더 우선순위인지, 문제가 어떤 게 더 우선순위인지, 재료가 더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를 보고 그 재료를 갖고 다시 이 웨딩 케이크를 만들면 녹아내릴 일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유엔에서는 기본적으로 환경 재료를 1층에 그리고 사회 재료를 2층에 그 다음에 이 메뉴에 경제 재료를 올려야 경제가 사회를 짓누르지 않고 사회가 환경을 그러니까 지탱하는 선을 넘지 않는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춘열 선배님은 우리 SDG 저거 이 주류화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활용하는 지자체들이 잘 없는데 우리가 좀 요 자체를 아주
그 최우선으로 할 필요는 없으나 우리 어떻게든 우리가 활용해 보자. 그게 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대통령이 110대 과제를 가져오든 100대 과제를 가져오든 시장이 몇 대 과제를 가져오든 간에 내 과제만 보니까 10년째 20년째 하던 일을 새 공약에 그냥 맞추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성과 관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드디어 한국행정연구원한테 연구를 의뢰한 게 뭐냐면, 아니 100대 과제, 국정과제는 하나도 달성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23개 중앙부처는 왜 자체평가 결과를 보고서를 내면은 다 잘했다고 하는 거냐,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3개 부처는 이걸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10년째. 근데 이 100대 국정과제가 있다면서요. 그럼 이걸 달성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없고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 과제를 열심히 했는지 그 지표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정에서 조금 전에 그런 목표 중심으로 우리가 바꿔보자라는 게 뭐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는 거이기도 한데, 아무튼 여기만 보지 말고 그 전략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하는 성과 지표가 뭔지 그런 거를 보게 하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같으면 이것만 보는 거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서는 리모델링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 어떤 사람이 오든 간에 이 사람들은 이 부서는 10년째 20년째 하던 일만 계속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보게 하자는 거예요. 목표가 17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11번 목표에는 어떤 이 전략들이 있을까? 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부서들이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 하나의 부서가 2개씩, 3개씩 전략을 관여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부서가 녹색교통을 만들려면 소상공인 지원과까지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이 목표 체계를 바꿔보고야 이 부서에서 알게 된 거죠. 그럼 왜 소상공인 지원과가 녹색교통하고 뭔 관련이 있을까? 이 세부 이 사업들을 보면 관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월 5일부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라는 게 시행이 됐는데, 이번 정부에서 이제 얼마나 활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법에 따르면 기본 전략을 짜라. 그다음에 그 기본 전략에 따라서 추진 계획을 만들어라. 그럼 과거에 우리의 이 시청은 이 부서만 보이고 이 세부 사업만 보이고 그 일을 열심히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이 건수만 본 거잖아요. 근데 공간을 운영을 하고 공간을 몇 개를 조성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도대체 자치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됐냐 안 됐냐, 이걸 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개수만 보면은 여기 사람들 없는 데다가 개수 5개 우리 작년에 성과 지표였는데 5개 만들어 놓고 말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유 공간을 확대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치공동체를 위한 공간 조성이니까 어디에다가 이 공간을 조성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또 주민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현재 행정부서는 이거 어떤 현안이 터지면, 수돗물 문제가 터지면 이거 어느 부서 거야? 그러면 수돗물과에 무슨 팀 3명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대응을 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현안이 생기면 그게 어떤 목표랑 관련이 있지? 그러면 주무부서가 있긴 하겠지만 협력부서도 있고 관여되는 부서도 있고 같은 목표에, 그렇게 해서 여러 팀이 달려들어야 수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구조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 부서들이 우리가 협력하는 부서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보자라는 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온갖 중장기 계획들이 다 캐비넷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다 꺼내 보니까 종로 거 만들 때 다 꺼내 보니까 요 17개랑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니까 여기 이제 이 화면이 색칠이 안 되어 있는데 주로 언급하는 거 이게 3번, 4번, 8번, 9번, 12번, 이렇게 17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캐비넷 보고서라고 하더라도 이 캐비넷 보고서마다 언급하는 게 건강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교육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사회 기반 시설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으면 그런 거는 주민들이 늘
원하는 이 목표거나 주민들이 늘 그 달성했으면 해결했으면 하는 문제거나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발견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현안이 생기면 부서 말고 목표로 연결해 보고 또 이런 교육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문제 우선순위는 뭘까? 반드시 17개가 아니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의제를 생각해 보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 그럼 이 종로에서 할 때도 우리 협력하는 거 없는데요? 라고 해서 제가 업무 분장표 금방 보고 6개를 만든 거예요. 아니, 오늘 도시농업 부서가 가서 주민들 50명 모아놓고 오늘은 도시농업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고 내일은 또 작은 도서관 부서가 가가지고 50명 똑같은 사람 모아놓고 오늘은 작은 도서관만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6개 부서가 한꺼번에 가서 50명을 만나면 그러면 작은 도서관 부서가 우리 도서관 앞에 텃밭 가봅시다. 도시농업 하게. 우리 LG센터 지붕에다가 태양광 패널 올립시다. 에너지 자립마을 하게. 이렇게 되면은 서로 그럼 우리 협력하는 거 없어요. 예산 규정 다 달라요. 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 발씩 더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정 온갖 협치 협의회 무슨 협의회를 만들어 놓더라도 거기에서 뭘 하겠어요? 이 전문가 몇 사람 모여가지고 그럼 공론화 특별위원회든 공론장이든 중간지원 조직 포럼이든 마을 단위까지 자꾸 모여야 그래야 그럼 여기서 한 명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회의해봤자잖아요. 여기에서 함께 모여서 얘기하면은 문화재단에서도 교육청하고 같이 우리 리빙랩 한번 해볼까요?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기후위기 우리 할 게 없었는 줄 알았는데 환경이 날 때 아파트 단지에서 1시간 30분 소등행사 해봅시다. 그러면은 기후위기는 기후에너지과가 다 담당하는 줄 알았는데 주민자치과랑 협력구조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책들을 다 따로 우리 마을에서는 다 따로가 아니니까 동에서는 다 따로가 아니니까 정책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목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부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단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 이 동마을 단위 같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단체 사람들이 연결되면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4시가 돼버렸네요. 몇 장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돼요. 최근에 이제 20세기 경제학은 끝났다라고 하는 이 케이트 레이워스라는 사람이 도넛 경제학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이 도넛 위에 살아야 안전하고 정의로운 거예요. 근데 물이 부족하거나 식량이 부족하거나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너무 과도하면 기후를 망가뜨리거나 토지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많이 망가뜨렸죠. 기후, 토지, 생물 다양성.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채운 것 같지만 우리가 뭐든지 1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살률 1위, 교통사고율 1위, 뭐 이런 것까지 다 1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요새 부족한 건 뭐죠? 식량 위기잖아요. 식량 위기 국가가 될 거다. 그럼 저 초코파이를 러시아에 더 많이 팔고 있으면서도 우크라이나 편을 들겠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는 이 국격이 안 맞는 거죠. 지금 경제 대국 10위권인데 저 후진국 시절에 이 작전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만 하는 줄 알았는데 에너지 가격 올랐죠. 그다음에 식량 위기, 더군다나 우리 토종 종자도 없고 대부분 수입해다 먹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 마을하고 연결시켜 보니까 큰 얘기가 아니고 마을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이 에너지 값이 올라 생활 문제죠. 식량 위기야 생활 문제죠. 그게 영국의 토트네스에서 시작한 이 트랜지션 타운 전환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시작한 게 지금 내일 경기 마을 센터에 그 로버트스라는 사람이 기조연설을 하더라고요. 경기 마을 센터에서 그러니까 마을 전환 마을 컨퍼런스를 하는데, 근데 서울에서도 한번 초청을 할 때 제가 메일을 드렸는데 우리가 한 30명 한 팀으로 가서 전국을 다니면서 한 달 동안 도움을 줄까
그런 거 아니면 부르지 마라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비행기 나 혼자 가는데 유튜브에 영상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 보면 되지 왜 이 비행기 타고 내가 혼자 와야 되냐. 그래가지고 이 거절 의사가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이 겸용이 아닌데 로 퍼킨스 이름이 적혀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뭐 센터장님한테 전화했죠. 진짜로 옵니까? 그랬더니 영상으로 메시지 보냅니다. 그렇게 왔습니다. 그럼 그분이 세계적인 사람이 됐지만 마을에서 시작했거든요. 마을에서 8개 주제를 가지고 30개 프로젝트를 2000년부터 이 전체 토트네스 지역 해봤자 전체 행정구역으로는 10,000명, 그 마을 단위에 3,000명 있는 사람들을 하고 그 전 세계에서 유명한 트랜지션 타운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마을에서 시작해보자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이렇게 시간을 넘기면 질문이 적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아까 열심히 질문하셨던 분들이 계셨으니까 그래도 질문 있으시면 같이 얘기해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충분 안 돼요. 충분히 시간이 충분하니까 다 얘기하세요. 교수님 강의해준 내용이나 또 기타 뭐 궁금하신 거 질문 심탄회하게 나눠주십시오. 그 세금에 대해서 아까 한번 여쭤본 특례시가 부양시가 됐잖아요. 네.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올라가나요? 올라가진 않나요? 그러니까 특례시니까 주민세를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게 들어간 건 근데 아니에요. 서울보다 비싼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는 별로 5천 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지금 그럼 그때 당시에 저희는 올린 거잖아요. 그거 왜 오는 거예요? 그거 이 준열 위원장님 왜 올렸습니까? 주민세를 왜 올렸는지. 박수영 선생님. 12,000원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당시에 여러 대상을 살폈을 때 그게 제일 걱정하다라는 판단이 컸대요. 그래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할 때 시장님이 혼자 결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민들한테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 네. 주민들은 괜히 반대. 시의회에서 그러니까 대표기관들이 전체 인사를 봤을 때 이 정도 해야지 우리 시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래서 다른 데는 조금 많이 해가지고 주민들이 조금 불만을 제기했었죠. 네. 그러니까 요새는 좌우가 막 없어져 버렸는데 왜냐하면 생활 문제로 내려오니까 그럼 티파티 운동이라고 하는 게 원래 영국이 식민지 미국에 세금을 자꾸 올리니까 그거 싫다고 이 영국 배에 몰래 들어가서 차를 다 바다에 빠뜨린 게 그거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캘리포니아에서 주민총회를 만들기 시작한 게 그 세금 때문이에요. 앞으로 세금을 올리려면은 이 몇 분의 몇이 찬성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 버린 거고. 근데 저 광주에서 티파티 운동인가 뭐 이렇게 또 그 SNS가 있던데 거기는 나중에 그거 만드는 분한테 티파티 이거는 영국에서 옛날에 세금 뺏어가니까 그거 반대한 그런 운동이었는데요. 그 뜻을 몰랐으나 그래도 파티니까 사람들한테 익숙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럼 핵심적인 게 그런 운동들의 핵심이 이 세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금 올릴 때마다 저항하자 이런 건 아닌데 잘 설명되고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인원수 곱하기 얼마 예산도 투명히 공개가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감시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면은 낼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들이 다 생략이 되니까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뭘 세금을 올리려고 그래 이런 게 이제 우리 불만인데 근데 이제 그분들 입장은 올리면 잘할게요 이런 거인 거죠. 그러면 올렸는데 왜 못해 이러면 이러저런 사정으로 더 올려야 되겠는데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주제와 관련해 보면 그럼 재정은 진짜 이 재정 보고서는 이 선수들이 아니면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숨겨놓은 것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기금이나 특별회계 이런 거는 정해져 있는 거기도 하지만 그걸 이제 뭐 이상하게 활용하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주민참여 예산이든 자치분권이든 우리가 권한이 더 내려가야 돼. 이거 말고 우리 돈 결정해야 돼. 우리 이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야 돼. 이런 것이 더 핵심이다. 저는 거기에 돈이 이 주민세 정도면 되는 게 있으면 붙이고 그게 안 되면 뭐 카드 긁어서 10년으로 나눠서 쓰든지 적금을 두든지 그럼 기금을 운영을 해도 그런 기금은 시민기금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는 우리가 10년 모으면 우리가 뭔가 큰 거 할 수 있어 그러면 넣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민참여 예산제까지 이 주제로 붙여놓은 이유는 바로 그런 중요성들을 우리가 깨닫자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특례시가 행정 용어일 뿐이지 그 광역시 수준의 뭐를 정한다든가 우리 법정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느꼈을 때도 특례시라는 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쪽은 개살구인 거죠. 네. 아까 제가 시행령 다 뒤져봤어도 그거 이상 없어요. 그런 걸 왜 미리 받아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하는 아니 이제 그런 건 있겠지. 상징적으로 100만 이상의 큰 도시다. 그러니까 뭐 전국적으로 뭐 투표라든가 네. 공공성 있다 이런 측면에서 네. 있기 때문에 뭐 우리뿐만 아니라 창원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다 특례시를 갖다가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년 말이었나요? 올해 초였나요? 그 고향 풀뿌리 공동체에서 만든 보고서에 그러니까 특례시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도 없는데 특례시라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느니 특례시답게 우리가 이 주민 자치 이걸 기반으로 해서 특례시를 대단하게 만들어 보겠다. 이런 선언이라도 합시다. 이런 게 이제 보고서에 나오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고양시의 위상을 더 높여보자. 그런데 특례시가 아까 보충성의 원리 이런 거에 기반을 두는 거니까 지역 주민들이 100만이라는 상징, 이 지역 주민들이 100만이어도 자치를 기반으로 하면 100만의 목소리 다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크게 해봅시다. 제안을 한 보고서가 나왔으나 별로 반영은 안 된 거죠. 활용이 안 됐죠 그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특례시라는 것이 어쨌든 법제화가 된 거예요. 이번에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에는 안 들어갔지만 특례시는 특례시라는 이름이 올라요. 줄 수 있다라고 해놓고 특례시에 대한 이제 세부 규정은 시행령이나 막 다른 규칙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부 좀 돼가고 있는데 실제로는 별로 크게 주민생활에 밀접한 게 별로 없어 보이는 게 문제예요. 시민들이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그 주민세 부분도 올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는데 거기에 사실 세팅돼 있던 게 뭐냐? 이거 너 당신들 돌려줄게라고 하는 게 세팅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세를 돌려받는 건 우리의 권한인 거예요. 이제 올리는데 그 동의한 대신에 그다음 마찬가지로 특례시도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례시가 도시가 커지면 사실은 동마다 그 자치권이 약화되기 쉽거든요. 큰 자체는 지자체가 커지면. 그러니까 그럼 도의 특성을 강화해서 도시가 커진 대신에 도의 권한을 강화해주면 훨씬 더 좋은 자치 도시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세팅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해지건 없지만 그런 가능성들은 무제한으로 열려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국민들을 좀 어느 정도 해가지고 스터디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네. 아니, 그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첫 번째 일환이 동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일환이 주민자치 공부를 하고. 그 회원으로 인해서 스터디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이 다 이제 그
마을 강사로 동해서는 강의를 하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